예, 어서 오세요, 이승석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내일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내일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 보면 이제 아모레 그룹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래서 일단 뭐 아모레 퍼시픽의 현재 시장 예상치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좀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반형된 부분하고, 또 이게 이제 뭐 당장의 4분기 쪽 실적이 다소 좀 이전보다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제 그 2월 달에 춘절,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그러니까 춘절에 매출 증감이 또 추후에 중국 소비 관련돼 가지고 그 증가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가 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갖다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실적이 대폭적으로 상향,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크게 웃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전망치가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예상치를 충족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 쪽 그룹은 아모레 그룹주는 뭐 저 예상을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고 CJ 대한통운이 이제 내일 또 실적 발표합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이제 운송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진해운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유가 하락이 아주 톡톡한 수혜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아시는 대로 뭐 CJ 대한통운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업체지만 역시 뭐 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CJ 대한통운도 지금 현재 그 예상치 현재 동향을 본다면은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00% 이상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부분 쪽에서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뭐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주가 약세는 뭐 그 주가가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인 거에 따른 이제 뭐 반작용성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다시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주가의 그 밀렸던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복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트렌드죠.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까지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내수주 쪽에서 4분기 쪽에서 환율 요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약세, 그리고 최근 이제 12월 말 또 1월 달에 주가가 좀 회복되는 게 요즘 시장의 어떤 트렌드인데 CJ 대한통운도 뭐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올라오는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기타 이제 현대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해외 쪽 건설 부분보다는 내수 쪽 건설 부분의 사업 분야가 더 높기 때문에 작년도 국내 건설 업종이 내수 쪽에서 더 호전을 보여가지고 뭐 실제 뭐 최근에 발표됐던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보다는 내수 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산업도 최근에 주가가 어쨌든 이유 있는 반등이라는 점에 대한 뭐 타당성 부여의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지난 1월 말까지 국내 기업의 실적을 제가 좀 총평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기관 쪽에서 전망하고 또 매스컴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4분기 실적이 우리가 너무 그 컨센을 높게 잡기보다는 비교 대상을 3분기 쪽으로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대략 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의 총 합을 내게 되면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이제 돼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부 정유주 쪽에서 뭐 적자 전환했지만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크지가 않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 3분기 쪽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은행들이 실적을 어떻게 내놓는지가 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3분기 쪽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 쪽의 총합,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총합으로 본다면 국내 기업의 실적은 좀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올라가지도 빠지지도 않다. 어떻게 정중동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어휘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예.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미국 증시 쪽의 마감 동향을 뭐 토요일 날 아침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월요일 날부터 또 2월 첫 거래일부터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 또 걱정하셨다면 그런 생각하시면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이제 의당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또 그것도 예. 뭐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증시가 좀 견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국 증시 이런 체질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인을 갖다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첫 번째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무리 대외적으로 좋은 호재가 있어도 증시가 내부적인 기본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렵죠. 뭐 가장 비근한 사례가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인데요. 대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가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뭐 중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또 유럽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 랠리, 또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도 유독 우리 증시가 약했죠. 그만큼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요인들이 제거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증시가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지지선으로서의 강력한 위치가 구축이 돼 있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1차적인 반등 후에 뭐 아주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월요일 날 설령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뭐 오르고 난 다음에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더 탄탄하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견조함은 좀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뭐 두 번째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큰 이벤트가 잘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시다시피 뭐 가장 큰 이슈거리는 역시 22 통화정책 회의였고 또 미국의 FOMC 회의였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긍정적으로 넘어갔죠. 뭐 미국이 뭐 FOMC 회의 쪽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뭐 실제 금융시장 쪽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매파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존에도 설명드렸고요. 22 통화정책 회의는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지난주 재밌는 건 금요일 날 어쨌든 유가가 반등을 하니까 금리를 2%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좀 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 문제도 뭐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은 우려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선거도 끝났고 어쨌든 불확실성으로서의 이전의 힘은 약화되어 있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하나씩 그냥 잘 정리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큰 이벤트가 2월 달에는 없다라는 좀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뭐 3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 전까지는 글쎄 뭐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 외에 뭐 단기적으로다가는 뭐 미국이나 뭐 또 중국 쪽, 뭐 유럽 쪽에 경제 지표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굵직한 이벤트는 이제 당분간은 좀 없다 보니까 증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율적으로 좀 힘이 좀 강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외적으로 증시가 아직도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게 뭐 의견상 뭐 이런 걸 대치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앞서 이런 얘기를 또 출연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달러 대비해서 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나 이머징 마켓 상승, 이것이 조금 시장의 외환 시장의 어떤 불안감의 요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만 약하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체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각국이 이 환율 2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위안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경우도 작년도, 그러니까 최근이 뭐냐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계속 지금 현재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본다면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 가능이라는 문구를 중앙은행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긴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뉴질랜드 달러는 달러 대비 미국 달러 대비해 가지고서 2.7%나 이 가치가 급락을 했었고요. 호주 달러 역시도 그날 같이 동반해서 한 2.5% 급락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유로존 쪽이 QE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자국 통화를 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낮췄죠. 또 터키도 지금 현재 뭐 제가 그 기사를 지난번에 보고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5년인가 6년 내에 터키 리라화가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외
교육 조건에 있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여건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때는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얘기하고 어느 때는 이제 금융시장 측면을 고려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간 일본하고 계속 엔화 약세냐 원화 약세냐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채산성 문제로 접근했지만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 쪽의 달러 강세가 자칫 이런 거 자국 내의 통화가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미국 쪽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됐을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약간의 불안감들이 좀 노이즈가 어떤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 말씀을 이제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즘 강기석 국장께서 이제 앞서 좀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저 얘기 들으시니까 많이 좀 이렇게 혼란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제가 돕고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기석 국장님이 이제 뭐냐면 앵커께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또 뭐 정윤성 캐스터가 있고 다 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 똘똘한 게 아니라 다 약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지금 현재 한국만 유달리 약한 게 아니라 모두 약하니까 경쟁으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좀 체질이 나은 쪽으로 다 투자를 선별하겠죠. 그러니까 자금의 유출도 거기서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유달리 한국 쪽에서만 이탈되지는 않을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옛날 이제 08년하고 그 이제 뭐 예전에 달러가 굉장히 강했을 때 미국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 과거 경험상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 이머징 마켓이나 다른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급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가 이머징 마켓 따르고 뭐 무슨 마켓 따르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 인상이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환율 시장의 움직임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너나 구별 없이 갑자기 금액이 그러니까 이 자금이 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죠. 1994년도에는 그랬었죠. 근데 하지만 2004년도에는 그렇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94년도에는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노티스를 주지 않은 가운데 급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던 게 맞고요. 증시는 그 당시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시간 차이를 들고 아시아는 충격을 받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충분하게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생겼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충격을 흡수하면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2004년도 이후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오히려 대세 상승 국면에 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도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뭐냐면 2004년도보다 너무 준비 기간이 긴 게 오히려 문제지. 그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서 본다면 적어도 94년도와 같은 그 쇼크는 나오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저도 이전부터 올해 증시를 전망할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가장 핵심적인 노이즈의 어떤 증시의 부담감은 미국 금리 인상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련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통화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각국의 통화들이 미국 달러 대비해서 다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에서 달러 베이스의 자금이 이탈될 때 여기서 누군가는 좀 충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그 실제 인민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거나 또 그 유로화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그 자금의 유입 어떤 그 유입을 통해 가지고 달러 베이스 자금에 빠져나가는 걸 갖다 좀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요즘에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현상은 외국인들 쪽에서 주식을 갖다 별로 팔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원 50전이나 급등, 그러니까 즉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가장 타당성 있는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당장에는 이 미국 쪽의 미국 쪽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증시 쪽이 왜 견조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시장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오늘 새벽에 오늘 밤에 있을 미국과 그다음 유럽 쪽에 또 우리가 지켜볼 만한 지표들은 무엇이 있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빼먹었네요. 자, 미국 쪽에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GDP가 발표됐는데요. 뭐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앞에서도 뭐 다른 분이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GDP는 제가 볼 때는 견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이런 말씀드렸죠. 너무 GDP가 좋은 게 우리한테 악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도 그 4분기 쪽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QE가 중단된 이후에 한국 증시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하고의 연계성을 보면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을 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을 때에 한국 증시에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됐던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GDP가 2.6%면은 좋은 수준입니다. 뭐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겠고요. 다만 예상치에 밑돌았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우리 증시 쪽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지표가 오늘도 나올 예정인데요. 12월 달에 이제 개인 소득의 증가율, 역시 뭐 소득이 증가해야지 뭐 소비도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지난 12월 달에 또 개인 소비가 또 나올 예정인데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했었죠. 근데 이번 달에는 0.6% 증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만 뭐 된다면은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 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동향이 작년 그 11월 달, 11월, 12월부터 좀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1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수치에서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휴일 동안에 그러니까 중국의 1월 달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또 경기 중심선인 50선을 밑돌아가지고 오늘 중국 증시가 좀 충격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가 1월 달에 지난 12월 달 대비해서 좀 호전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과거 통례적인 사례를 본다면 12월 쪽에서 약해진 제조업 지표는 1월 달부터 개선된 게 일반적으로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다 보니까 예상치는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쪽도 오늘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독일의 1월 제조업 PMI하고 또 유로존의 1월 제조업 PMI가 발표 예정인데 최근에 독일 쪽의 경제 지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PMI가 약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가운데 유로존 쪽이 PMI가 좋을지 이제 좀 관건이겠습니다만 이쪽은 좀 중립적으로 놓고 보고 싶고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조정이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국한적인 조정 가운데에 이번 주부터는 좀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탈피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미국의 최근의 조정은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기업의 그러니까 마이크로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문제가 더 노이즈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외국인들 쪽의 수급은 중립적인 위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여전히 아직은 뭐 뚜렷한 방향성을 잡았다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개장 초까지만 해도 3천 계약이 넘는 선물 매수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였었는데요. 또 아침에는 또 오전장에서는 또 주식도 좀 샀었죠. 하지만 오후 시간 쪽에서는 다소 수급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립 이상의 수급은 유지가 되고 있고 준비된 자료 화면 통해서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성 비율,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 합성 비율로 본다면은 여전히 이 단순으로다 하루하루의 계산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플러스는 유지되는 가운데 누적은 계속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단순히 주식 쪽만 볼 것도 아니고요. 또 단순히 파생만 볼 것도 아니고 합성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현재 아직도 그러니까 수익 실현, 그러니까 적극적인 차익 실현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위기는 다음 주에 이제 2월 달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까지 증시가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국내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펀드 환매에 따라 주식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의 공백은 자체 기관이 메꿔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이 다시 87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금융투자사 쪽, 그러니까 이쪽은 지난주부터 계속 쇼커버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산업재 종목군들,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이 산업재 종목군들에 대한 이 공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이쪽은 쇼커버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거래소 같은 경우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 텐데, 이 대차거래잔고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대차거래잔고가 금액은 늘지가 않는데 수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종목 쪽에서는 대차거래잔고가 오히려 줄거나 늘질 않고 있는데 가격이 좀 싼 쪽에서는 대차거래잔고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즉슨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쪽에서 대차거래잔고가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코스닥 쪽에 다소 좀 지수에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직도 뭐 코스닥도 완전히 이번 상승이 끝났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종목
종목별로 이 변동성이 강해지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월 달이 되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15일, 뭐 20일 정도까지는 이제 중형주나 소형주 쪽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뭐 대형주도 요즘에 뭐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데 중소형주는 뭐 잘못하면 뭐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뭐 하한가도 가기도 하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실적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너무 맹목적인 그 시세 추정형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냐 보여지니까 이 부분도 좀 투자에 꼭 좀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현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여전히 뭐 건전한 조정 이후에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월 초에 조정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전략 후강성 가능성을 좀 고려하고 뭐 지난주에도 이미 얘기했다시피 월요일 날부터 뭐 지수가 뭐 아주 뭐 강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 구간이 나와줄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좀 거래소 쪽, 코스닥 쪽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다가는 거래소 쪽에 좀 비중을 좀 이동하는 전략이 좀 좋겠고요.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는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고 보여지니까 여기서 뭐 조절이나 매도의 의견을 내놓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고 다만 거래소하고 코스닥 쪽의 비중을 75대 25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쪽을 조금 더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것이 오늘에선 좀 합당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거래소 쪽하고 코스닥 쪽하고 수급의 개선 종목들을 좀 그 거래량도 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제가 추리고요.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도 한번 추려왔는데 삼성 SDI가 요즘에 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제 좀 자주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립식품도 수급의 그 호전주로 자주 검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삼강글라스가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수급의 호전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한약품, 셀트리온제약,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텔레칩스, 드래곤플라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심 종목으로는 제가 오늘 삼성물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삼성물산을 가지고 나온 배경에는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 거는 좀 루머성,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루머가 좀 돌면서 주가가 밀렸다면 실제 주가 뭐 실적 뭐 지난주에 발표했다시피 시장의 예상에 무난하게 부합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냐면 삼성물산 우리가 이걸 하나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7조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내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13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이런 보유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지분과 관련된 그 자산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만약에 망해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가지고도 청산 가치 이상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고 최근에 주가 반등이 뭐 유가와 또 내지는 건설업종의 호황 가능성, 그러니까 이전보다의 호전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산 가치의 뒤늦은 반영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정한 가치만 놓고 본다면 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한 6만 5천 원까지의 반등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